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자, 저녁 먹고 이어지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나오시면 항상 화제가 되는 분이죠. 네. 최상욱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여러분이 싫어하고 2%는 좋아하는 부동산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부동산도 조금씩 좋아하기 시작했어. 특히 정말? 최상욱 작가님 나오시면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밌다니까. 과학적입니다. 네. 주식보다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고. 네. 최상욱 작가님이 이제 적응이 됐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한번 더 해봅니다. 리모델링은 왜 그래? 리모델링은 네.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재건축을 허용하면 되는 걸 굳이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네. 현행 법규로는 재건축이 안 되는, 그러나 낡아서 좀 더 고쳤으면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 많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시행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변수도 될 것 같고 집값에도 네. 특히 일기 신도시들 이제 뭐 한꺼번에 지어졌으니까 한꺼번에 다 재건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쪽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시도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하여튼 2%의 네. 외모 때문에 집중이 아무래도 안 제가 된다고. 방송을 오래 못 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네. 다른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참 난리네요 난리. 네. 지방선거 언제죠? 6월, 좀 남았죠. 6월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뭐 몇 달 남았네. 이거 또또시 번쩍번쩍. TV가 안티입니다. 네. 자, 오늘은 최상욱 작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올해 처음이죠? 처음 나오신 거예요? 네. 이야. 작년 말에 나오고 그랬나요? 네, 2주 주기여가지고요. 네. 아하.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올해는 부동산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요? 예, 올해 2022년. 좀 약세장 보고 있어가지고. 약세장? 네. 좀 약세일 것이다. 좀 약세일 예. 것이다. 좀 네. 약세해야 돼 진짜. 그래. 좀 약세 좀 해. 좀. 뭔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거죠 보시기에. 네, 그게 뭐 제 주변에 40대 이상이 생각하시기에는 가격이 좀 절대적으로 높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설문조사도 있긴 했잖아요. 30대 이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좀 공급이 좀 여전히 적다. 네. 그래서 좀 강세로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40대 이상은 뭐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제 너무 올랐다. 너무 비싸서 네, 너무 이 올랐다. 이제 가격에는 살 못 사람이 사겠다. 없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작년에 그 고가 전세 그 백브리핑에서 얘기하면서 네. 좀 돌아다녀 보고 나서 느낀 게 확실히 고가 주택이나 초고가 주택도 지금 매수가 못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매물은 많은데. 네 그래서 좀 약세로 전환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에게도 기회가 오려나? 기회가 얼만큼 좀 내려오겠습니까? 네. 여기 너무 좀 비싸요. 투자로 수익을 좀 내셔야 되는데 네. 오늘도 시장이 주식도 크게 엉망이고. 조정을 받아가지고 진짜 뭐 되는 게 없구나. 되는 게 없어. 주식은 또 뭘 갖고 계셨나? 주식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메타버스 또 잔뜩 들고 계시다가 성장주 중심으로 들고 있었다가 제가 지금 네. 폭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들을 게 아니고 퇴근기를 들었어야 돼. 네, 지금 퇴근기. 네. 자, 오늘은 리모델링 그 얘기. 주제로 네. 그 주제로 저희가 이번 달에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래요? 네. 네. 물론 유료 세미나입니다. 아하, 네. 저희 월급 좀 벌어가려고요. 아, 네.
다음번에는 또 부동산 이슈는 계속 있을 테니까요. 다음번에는 최 작가님 모시고 또 한번 할게요. 아 저를요? 네. 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일단 던져보고. 자, 오늘은 리모델링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리모델링은 요즘 어떤 게 좀 논란거리거나 이슈입니까? 네, 일단 뉴스를 한번 보실까요? 네.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일산 서구의 문촌마을의 16단지 뉴 3위가 이거 너무 구체적인 단지명이 나오는데 기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가 리모델링 일산 거의 최초로 그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달성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조합이 75% 동의인데 네. 리모델링은 3분의 2인 67% 동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겠죠. 이렇게 나왔고 이 뉴스를 제가 페이스북에 링크를 했더니 바로 옆에 강선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 또 14단지도 자기네 단지도 달성했다고 이러면서 뉴스가 나왔고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리모델링이 일기 신도시에 좀 붐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처럼. 3분의 2가 동의하면 추진입니까? 네. 아니요. 3분의 2가 동의하면 조합입니다. 조합. 네. 그 다음에는 어떤 변수가 남아 있어요? 조합 설립하고 조합 설립이 나면요? 되면. 네.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나면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받으셔야지 돼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그런 게 나오는데요. 안전 진단이라는 거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구조체에 대한 그런 구조 안전성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구조 보강이라든가 있죠. 아니면은 내력벽을 해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그러니까 기초를 더 보강해야 되는 이슈는 위로 더 쌓거나 아니면 뭐 옆으로 넓히거나 네. 어쨌든 그 기초가 받아줘야 되는 하중이 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초 보강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기초 보강은 어쨌든 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기초 보강이요? 네, 기초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0개의 파일이 박혀 있는데 네. 뭐 한 150개로 박는다거나 이런 거는 더 박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파트 드러내고 박아야 되지 않나요? 그 아파트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드러내지 그래서. 못하고요. 네. 저희가 그걸 어떻게 들어요?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하면. 어벤져스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걸 못 들어요. 나도 어벤져스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지금 저희가 뭐 신도년 같은데 가시면은 그 철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 공사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지하 구조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는 지상에 구조물이 있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 보강 공사는 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예. 파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신기하네요. 일단은 그 옆에 테두리를 다 막아서 그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벽체를 다 세운 다음에 네. 그리고 지상층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구조적인 강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강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있답니다. 엔지니어 네, 어쨌든 그건 할 수가 출신께서. 있는데 모르겠는데 문제는 하여튼 있을 것 뭐냐면은 같아. 예. 저희가 예전에 지어진 집들을 보면은 투베이 평면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뭐 3베이나 4베이처럼 이렇게 장방형을 선택하다 보니까 선호하다 보니까 네. 리모델링을 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투베이에서 뒤로 좀 그렇죠. 늘어나는 그런 동굴 평면이 나와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좀 벽체를 가열차게 해체하고 새로 시공을 하면서 평면을 좀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 내력벽을 그래서 좀 터프하게 해체하고 재시공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구조체의 구조물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네. 수직 아파트는 그렇죠. 벽식 구조니까 벽이 하중 벽이 받아서 기둥인데. 네, 벽이 기둥이고 지하로 내려가야 기초인 건데 지상층은 벽이 기둥인데 그 벽을 해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벽체 해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기존 구조물 안전 진단이라든가 이런 단계들이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좀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익 중축이랑 여기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 그러니까 기존 구조체는 그냥 안전 진단하면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리모델링 조합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선택을 했어요. 그 위로 더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직으로도 더 보강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추가되는 보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존 거랑 신규인 걸 다 더해가지고 이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다 그래가지고 안전성 검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거는 진단이고 네. 신규가 추가되면은 안전성 검토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리모델링 절차상 수평 리모델링이나 별동을 건설하는 거는 안전 진단으로 끝나고요. 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가 2번 달라붙어요. 1차 예. 안전성 아하. 검토, 아하. 2차 안전성 검토. 네. 그리고 안전 진단도 한 번 더 달라붙어요. 2차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한 번 더 붙어요. 기존 거에 대해서. 네, 기존 거. 그러니까 신규 설계안에 대해서 기존 거 일단 한번 진단하고 네. 구조 안전성 검토로 신규 설계안에 대해서 딱 검토한 다음에 네. 진짜 그렇게 맞는지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밀하게 진단하기 때문에 수평이랑 별동은 안전 진단 1회로 끝나는데 수직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총 4회의 구조 검토를 받게 되는 거죠. 진단 및 검토로. 네, 가죠. 진단 검토 4회로 하각 늘어나다 보니까 음.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지금 성공시킨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우리나라에 어디? 아, 예. 나 어딘지 알아. 어디예요? 송파구에 있는데. 송파구에 있어서 아시는구나. 요즘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여기는 그 정밀 안전 진단까지 다 끝나가지고 사업 승인도 다 받고 이제 네. 이주 철거를 하고 위로 있어서 올라가는 거. 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인데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 방식을 제가 조금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도 조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네.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2013년 정도 되면은 준공 20년이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노후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리모델링을 조금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2013년 12월에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내게 되는데 네. 그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없었는데 그냥 그래서 종전에는 리모델링이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그냥 성능 개량 형식이었거든요. 네. 20평인데 깨끗하게. 30평으로 바꾸고 네. 30평인데 뭐 40평으로 바꾸고 네, 아니면은 뭐 40평인데 40평 그대로 가고 지하 주차장 덮하고 이래서 성능 개량 방식으로 가가지고 안전 진단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안전 진단 이렇게 해서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끝났었는데 국토부가 이거를 좀 사업을 밀어주고 싶어가지고 13년에 세대수가 증가되는 그렇죠.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좀 활성화하자. 네. 그리고 세대수를 증가시킨 이유는 뭐냐면은 뭘까요? 공급을 늘리려고. 아니 수지를 그렇지. 그 말이 수지를 맞춰야죠. 수지를 이게 맞추려고. 일반 분양을 해야 되니까. 재건축이랑 똑같은데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그렇지. 일반 분양 수입이 들어오니까 네. 조합원의 분담금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수익 신축 리모델링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2013년에 활성화가 된 이후로 리모델링이 지금까지 준공된 게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개포동에 8년 만에 준공된 게 하나 이제 나왔는데 리모델링으로 네. 수직 증축을 한. 아니죠. 그게 수익 증축이면 더 난리 났죠. 수익 증축은 이번에 사업 시행인가 난 게 처음이고 그건 이제 착공도 안 했고요. 네. 이제 착공 아. 예정이고 아하. 준공이 된 거는 개포 우선 9단지라고 해서 그 포스코 건설이 했는데 1대1 리모델링 방식으로 그냥 수평 증축 리모델링 증축으로? 한 그것도 겨우 한 건 난 겁니다. 13년 전까지는 없어요? 와. 이 2013 이후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 하나 준공됐습니다. 야. 우리나라 리모델링은 딱 한 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 전에는 많이 됐었어요. 그 2013 전에는 네. 안전진단밖에 없었고 또 성능 계량 방식이다 보니까 복잡할 게 없었어요. 네. 그냥 저희가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정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도시정비법에 관련 법이 있고 그래서 아하. 건축 심의부터 시작해서 좀 까다롭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리모델링은 성능 계량이니까 주택법에 있어서 절차도 단순하고 그리고 세대수 증가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주택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건축물의 노후화 정책에 가까워가지고 예. 나름 그래도 알아서 잘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수직 증축이 없었지만 뭐 수평 방식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단지가 한 층 정도는 띄우고 그래서 그냥 1층 필로티로 바꾸고 네. 세대수는 그대로 층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 16개 단지 이상이 2013년 이전에 다 완공이 됐는데 네.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켜 버리니까 안 된 거죠. 네 번을 받아야 되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수직이 없을 때는 사람들 다 리모델링이 수평이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위로 올릴 생각 자체는 아예 안 위로 하죠. 올릴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넓히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알아서 잘 굴러갔는데 위로 쌓아진다고 하니까 다 그럼 분담금이 위로 쌓고 싶어 하는 거죠, 다들. 네, 분담금이 낮아지니까. 그러다 좌절하고 네, 네.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자꾸 좌절하는 거죠. 아까 그 검토 구조안전성 검토 1차 들어가죠, 엄격하다는 2차 거죠. 들어가죠, 아하. 정밀안전진단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익 창출 리모델링 하다가 완전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할 때의 안전진단은 네. 안전진단 통과 그러면 야 우리 아파트는 곧 무너진다는 통보를 받았어 화이팅 이 얘기고 그렇지. 그죠? 네, 그렇죠. 그거는 우리 무너진데 이제 재건축할 수 있어. 신난다. 우리 그거고. 아파트 불안하대 네. 이거고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안전해야 되는 거네. 말 안전해야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반대로네요. 정확히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안전 진단이라는 거라면은 A, B, C, D 2등급 5개 등급을 받게 되는데 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B등급 이상 이제 잘 나와야 되고 받아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나 2등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그 일기 신도시 오늘도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또 어떤 후보께서는 용적률 더 높여주면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3%를 들으신 게 아닌가. 다 출연하셨었죠? 네. 죄송합니다. 다 출연하셨기 때문에 뭐 이제 듣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 용적률을 더 높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재건축을 하려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지금 일기 신도시 아파트는 재건축을 못 해요. 용적률 때문이 아니고 구조 안전성 진단에서 네. 다 D 이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아직은 안전해서? 살만하니까. 아니, 너무 안전해서. 네, 구조적으로는 너무 잘 안전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 어떻게 재건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재건축 재건축 안 절대 되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네, 그렇죠. 그 구조적으로는 리모델링은 그냥 그 짱짱하게 약간 나오니까 역설적이네요. 그러니까 뭐 그게 15년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간은 조금 지났는데 네. 너무 위험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하려면- 지금 대부분의 90년대 건설된 아파트들이 예. 구조적으로는 매우 짱짱한 상황이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리모델링이 안전하니까. 그렇죠. 아하, 오케이. 그래서 리모델링이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의 절차 자체가 구청에서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정을 한다는 컨셉 자체가 예를 들면은 안전진단이 뭐 통과될 것 같아야 지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90년대 건설돼가지고 구조적으로는 짱짱한데 지정한다면 굉장히 그게 낭비가 되는 거여가지고 지정 당할 일도 없거니와 네. 설령 지정된다 하더라도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데 네. 리모델링은 종전 구조체를 남겨놓으니까 안전 네.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재건축은 어차피 부술 건데 네. 안전 진단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안전하면 좀 더 살아라. 이거죠. 그렇지. 재건축. 브레이크용으로? 그렇죠. 네, 제가 한번- 그런 컨셉이죠. 네. 그 내가 내 집 맞죠? 다시 부수고 짓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부수지 마. 사회적 맞아요. 자원의 네, 그게 낭비도 그러니까 있고. 뭐 자원을 너무 많이 낭비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 안전 진단이라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남겨놨는데 뭐 그런 거죠. 어쨌든 현재는 그것 때문에 일기 신도시들 아까 기사는 고양시였지만 지금 경기도가 작년에 8개 그런 네. 시범 사업을 정했는데 그 시범 사업을 정한 데서는 거의 일제히 올라오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뭐 한 하려면 20년 되면 리모델링 다 하겠네요. 리모델링이네요. 지금 구조.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네. 종전 면적의 1.4배나 1.3배를 가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용적률이 300% 만약에 이론상 그냥 딱 300%인 뭐 98년 준공된 아파트가 있다. 네. 법정 상한 용적률에 그냥 아예 건드려 버렸잖아요. 예. 네. 그럼 재건축을 하더라도 면적 증가가 불가능하고 그렇죠. 거의 1대1 재건축만 되기 때문에 분담금이 굉장히 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1.4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서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지만은 예. 그걸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1.4배로 늘어나면 420%가 된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300% 곱하기 1.4배로 열채 부시면 14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리모델링은. 네, 부수는 그래서 게 세대수도 아니지만. 네. 세대수도 15%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세대수 15%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개포우선 9차 같이 1대1로 했는데 면적이 30평인데 40평 되거나 그렇게 넓어지거나.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면적이 확대되는 부분 때문에
좀 더 재건축보다는 어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를 다 내가 새로 지어도 동등한 면적.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부담할게. 근데 면적이 1.4배 늘어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좀 더 그 사업적으로는 어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개포우성 9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고가 지역이잖아요. 개포동은. 네. 근데 개포우성이 19년 4월부터 21년 12월까지 공사 기간을 했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19년 4월에서 21년 12월이니까 뭐 19, 20, 21, 3년 정도 걸린 네, 건데 네. 3년 정도 걸렸는데 거기가 30평형대가 다 일제히 40평형대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기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30평대 주택 가격이 14억 5천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작년 실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평 늘어나서 40평대가 네. 40억 넘었겠네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실거래 최고가는 28억 5천만 원이고 40평이요? 네 40평대가요. 와. 그리고 지금 뭐 올라와 있는 매물은 그보다는 좀 더 높은데 근데 14억 5천이 28억 5천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2배가 상승한 건데 그러네. 근데 면적은 10평 정도 늘어났거든요 세대당. 네. 예. 그리고 분담금은 평균적으로 3억 6천에서 4억 정도를 1대1 재건축이니까 다 자가 부담을 한 거예요. 네. 일반 분양 없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 그 홍보 영상이나 설명 영상을 보시면은 10평을 더 확보를 했는데 네. 평당 3,600만 원에서 4천만 원을 확보를 한 셈이 되니까 이게 여기 지역이 평균적인 매매 가격이 평당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담금 혹시 얼마나 냈어요? 네, 3억 6천에서 4억 사이로. 3, 4억. 3, 4억 네. 내고 30평대 아파트가 40평대 새 아파트로 바뀐 거면 네. 그렇죠. 엄청난 해볼 거지. 만하네요. 그 생각 때문에 갑자기 서울 권역에서 리모델링이 붐업이 된 거예요. 그 포스코 개포우성 9차가 그렇게 보여주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1대1 리모델링이었잖아요. 1대1 그럼에도 리모델링이니까 불구하고. 네, 일반 분양도 없고 네. 그냥 종전 세대수들이 그대로 사는 거고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컨셉이 성능 개량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도 부합을 해버렸어요. 예. 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뭐 새 아파트 되고 자산가치 올라가고 근데 이게 지어질 때 뉴스들을 보면은 네. 리모델링의 단점도 매우 명확하거든요. 뭐냐면은 과거에 있지 못했던 건축 기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설계 기준 같은 것들을 지금 다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종종 얘기했던 바닥 층간 소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방화 기준으로 인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하면은 그 천정이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정 그 골조 천정에서 마감 천정까지의 폭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천정이 마감 천정인데 아파트 마감 천정이 좀 더 내려오고 네. 그렇겠네. 바닥 슬라브 두께는 180mm로 돼 있는데 뭐 210mm로 늘리면은 좀 더 올라가고 완충제에서 하면 예. 좀 더 올라가고 해서 예. 바닥은 좀 올라오고 그래서 실내 층고가 2m 30이었는데 그게 예를 들면 2m 15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확 좁아 보일 거 아니에요. 들어갔을 예. 때 천정이 네. 저희 눈은 천장 쪽에 있으니까 네. 좀 더 예. 인식을 잘해가지고 천장 낮아진 걸 금방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기사만 보더라도 리모델링 하면 천정고 낮아지는 거 알았으면 리모델링 안 했을 것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났어요. 이 개포우성 9차도. 네. 뭐 천정고 낮아진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뭐 기만했다 이러면서 엄청 났었는데 자기가 살던 집이니까 더 그게 확실히 알겠네. 들어가면 확 차이가 나요. 그냥 15cm 낮아지면은 네. 그냥 확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내 키가 15cm 커진다고 생각해봐요. 네. 잘 보인다니까. 네, 자기 키가 15cm 커졌다고 생각하실 정도의 아파트 그 체감 차이가 날 정도인데, 근데 물론 이런 뉴스조차도 주택 매매 가격이 신고가를 깨니까 그냥 사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이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지는 대신에 네. 천정고가 내려와요. 거의 예외 없이. 그리고 평면이 이제 내력백 해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평면이 아주 좀 예쁜 평면이 나오지 않는 거. 그 이상해지고. 두 가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개포 거기는 투베이였다가 계속 투베이인 겁니까? 거긴 30평대 투베이가 40평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뭐라 그럴까 뒤로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베이도 2에서 3로 바뀌었고 네. 좀 큰 평형대로 선택하게 되면서 네. 선택지가 좀 있었던 케이스고 근데 그래서 리모델링도 좀 보면은
좀 대형 면적일수록 잘 될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달자면은. 그 네. 앞뒤로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 뼈대를 그대로 두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남향일 네. 경우에는 남북으로만 앞뒤로 늘어나는데. 네, 근데 옆으로도 늘어날 수 있어서 그 한 칸씩 밀려 나가면서 그 네, 옆으로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늘면 점점 늘다 보면 옆집은 한 줄 또는 두 줄은 없어질 텐데 없어지는 집들은 어떻게 해줍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뭐 그 코어들이 존재하잖아요. 코어들이 존재하니까는 뭐 결국 다 설계로 푸는 건데 어떤 그러니까 그 조금 늘리고 이러면서 네. 양옆으로 3방향으로 넓혀가지고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 동시에 늘어나면은 안 되지만은 네. 여긴 좀 늘리고 여기는 조금 덜 늘리고 여긴 좀 늘리고 여긴 좀 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커버쳐서 그래서 리모델링 평면을 보면은 저희가 흔히 보는 그런 말끔한 동일한 평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네.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평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엇갈려서? 많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옆집을 좀 파먹고 네. 우리 집은 좀 옆집한테 좀 우리 집 뒤는 옆집한테 좀 주고 아니 이제 이제 그런. 좀 앞뒤로는 확실히 늘어났으니까 저는- 제일 쉬운 거는 그냥 투베이면은 투베이 그냥 뒤로 다 빼버리면 맞아, 제일 쉬운데 동굴형으로 하면 제일 쉬운데. 네, 원하는 거는 3베이로 넓히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옆집을 한 칸 파먹고 예. 맞죠? 그 옆집은 또 다시 옆에 한 칸 파먹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맨 옆집은 날아갈 거 그래서 아니겠냐는 그 중간에는 또 안 파먹고 그냥 그대로 뒀다가 또 그 뒤엔 또 파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안 파먹은 집은 어떻게 해? 안 파먹은 집은 좀 더 뒤로 길었다가 아. 네, 그 어차피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좀 건폐율이 꽤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앞뒤로 살찌는 건 알겠어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파먹다 보면 한 집은 집이 없어질 텐데 네. 1대1 리모델링이라고 하시니까 네네. 리모델링인데 우리 집 없어졌어. 이런 집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세대가 알고 저희가 싶어요. 복도식처럼 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그렇죠. 네. 그래서 복도식으로 막 열몇 가구가 동시에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데가 잘 안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그 코어 방식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증폭하고 옆으로 늘리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 쉽게 잘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가 가장 좀 까다로운 평면 나오는 데가 그냥 저희가 맞습니다. 알고 있는 그런 계단식 한층 올라가면은 옆으로 쭉 계단- 6가구 어. 그 나란히 영화 있는 집? 맞죠. 예, 이렇게 글쎄. 쭉 나와 있는 그 그런 아파트 데가 리모델링한 단지 이름이 뭐라고요, 작가님? 그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포 애프터를 좀 이따가 네. 저 PD님이 찾아주면 보여달라고 하게요. 비포 애프터를요? 이름이 뭐죠? 포스코 그 더샵 트리에라고요. 더샵 트리에. 네네. 혹시 PD님 그 리모델링 전후에 그 있으면 찾아주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좋네요. 네. 트리에 네네. 더샵 트리에 같은 경우에는 타 유튜브 채널에서 네. 홍보 영상도 만들어 가지고 실내를 또 보여주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딱 아마도 첫 인트로 화면이 나오자마자 그 등장인물이 서 있는데 네. 이제 천정고가 좀 낮다는 거는 바로 체감이 되실 거고 그래요? 대신에 그 확장 면적이 얼만큼 늘어났는지도 보여주는데 그 확장 면적이 정말 그 10평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 엄청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금방 차이는 이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겠죠. 네. 리모델링을 하면 3분의 2가 동의하면 된다고 했는데 네. 반대하는 3분의 1은 나는 3억이고 4억이고 분담금 없어요 라는 분들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죠?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거는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서도 거의 동일한 건데요. 네. 그 예를 들면 조합이라는 거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고 예. 특수목적 법인이고 그러니까 조합이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소위 말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죠. 안 하실 거면 저희한테 팔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가에 팔라고 하는 거고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100% 동의를 안 하시면은 그 조합 사업에 조합원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많이 만나봤거든요. 예. 여러 군데를 많이 만나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저한테도 되게 좀 와닿았던 멘트가 있었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 아니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으실 거잖아요. 예. 근데 찬성이 있으시지만 일반 분양이 많지 않다고 해서 만약에 본인 부담금이 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부담금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놓고 반대할 것 같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놓고 반대 안 하고 조용히 자기는 이사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소유주인데 그러면 없으시구나. 그렇죠. 자기가 낼 분담금은 없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대놓고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는 그냥 이 집을 팔고 이사 가겠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추진위원회나 이런 입장에서는 찬성이 되는 거 설득하러 갔는데 네. 팔고 나가겠다고 하면 또 가슴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반대했으면은 막 감정평가 해버려가지고 대놓고 수용하고 막 이러면서 강대강으로 가는데 그렇게 그런 말을 해버리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리모델링 예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에 그 리모델링 활성화가 나오고 나서 그 수익 증축 리모델링 때문에 리모델링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첫 번째고요. 예. 리모델링이 가장 안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2014년 9월 1일에 네. 바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9.1 부동산 대책이 뭐냐면은 준공 40년 된 재건축을 준공 30년으로 10년을 단축시켜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 네, 재건축 예. 활성화. 그러니까 2013년 12월 달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해가지고 2014년 4월 달에 네. 수익 추출 리모델링이 처음으로 시행이 돼가지고 리모델링 붐업을 한다고 한 6개월 동안 네. 전국에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네. 그해 9월 달에 재건축 활성화로.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가지고 준공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리모델링 추진위가 막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추진위 물러가라. 우리 단체는 재건축이다. 이렇게 해서 네. 또 재건축 추진위로 그래서 한번 리모델링이 또 안 됐다. 네, 한번 덮였던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정비사업 그때 택지개발촉진법 없애고 네. 정비사업 활성화시키고 이러면서 40년, 30년 단축해 줬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때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면서 실제로 구조 안전 진단 때문에 정비사업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안전 진단에 대한 그런 점수 배점도 종전에 40점에서 20점으로 낮춰줘 가지고 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층간소음 같은 문제가 심각하면은 안전진단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줘가지고 좀 매칭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서 재건축이 좀 다시 붐업이 돼버리고 물론 93년 4년에 준공된 90년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이니까 9년이나 남았지만 네. 원래는 19년 남았던 게 9년 남았던 걸로 단축되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면서 한 2, 3년 까먹고 나면. 하느니 그냥 몇 년 더 기다려가지고 재건축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연한은 30년으로 단축이 되어 있잖아요. 재건축 연한. 네,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그냥 30 여전히 단축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2018년 6월 달에 다시 구조 안전성 검토에 대한 안전진단 배점이 20점에서 50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50년으로 바꾼 것보다 더 빡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네네. 구조네요. 네네. 다 리모델링을 고민해야 되겠네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그런데 얼마 들었다고요? 1대1 리모델링 3억, 4억. 하는데 3, 4억. 네. 그걸 1대1 재건축을 했으면 얼마나 들었을까요? 거의 그 정도 돈 똑같아요. 거의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지어도 3, 4억이면 새 거 다시 짓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옆으로 좀 가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요. 3베이 좀 만들어 봐요 좀. 이렇게 해도 3, 4억 들어요. 네, 네.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아니 그러니까는 왜 그걸 굳이 리모델링을 처음에는 하죠? 리모델링을 네.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공사비가 재건축보다 덜 든다는 걸 어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공사비라는 거는 골조비와 마감비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은 골조를 그대로 남기기 때문에 골조비가 골조비가 적게 들죠. 거의 없고 네. 그냥 마감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형식의 리모델링은 골조가 추가되거나 골조가 보강이 돼요. 그러니까 골조 공사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일이라는 게 그런데 새로 만드는 게 더 쉽지. 있는 거 막 그렇지. 그런 있는 거를 안 건드려 가면서 세심하게 공사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건축비가 더 저렴하다는 거는 약간의 좀 그런 속설이었던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좀 낮더라도 미세하게 낮다거나 이런 정도이지 그냥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 공사비가 엄청나게 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평면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니 굳이 왜 리모델링을 하냐? 돈 똑같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 그래서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그 결론이 사실은 지난번에 리모델링이 이렇게 활성화되게 냅두느니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높이자는 굉장히 창의적인 네.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현행 있는 법규상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법정상 용적률을 꽉 차버렸을 때 그 면적 증가가 안 되고. 네, 없고 리모델링은 면적 증가가 존재. 어쨌든 면적이 늘어난다는 네. 거. 네. 그냥 이게 그 법의 차이 따라서 이게 하는 그냥 거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예.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세대수 증가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수평과 수직만 얘기했는데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가끔 공터가 있어서 네. 거기에 한 동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나오면 별동을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별동 방식의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평과 별동을 보통 혼재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별동은 일반 분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완전 예쁜 평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별동 분양 리모델링을 추가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확보하고 그러면은 분담금이 낮아지고 그러면 리모델링 입장에서는 분담금도 낮아지죠. 그리고 종전 면적 넓어지죠. 그리고 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같은 거 없을 뿐더러 등등 여러 가지 우호적인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또 리모델링은 정비구역 지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밑에서 우리가 하면 추진이 되죠. 모아가지고 예. 저희가 67%를 모아왔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조합설비인가 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리모델링을 좀 끌고 갈 만한 동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슨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 법에 따라 법이 그러니까 재건축을 왜 안 해요? 뭐 재건축에 대한 제초안도 있고 네. 뭐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 다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은 네, 그러니까 이게 단계잖아요. 얼만큼 그 임팩이 영향력이 있냐면 법이 저희가 13년 12월 달에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얘기했고 네. 곧바로 14년 9월 9일 대책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면서 네. 그때도 한번 이런 소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냥 가만히 쭉 지내다 보니까 네. 정비사업은 안 되고 리모델링이 이게 현재 기준으로 이게 낫네? 네, 이게 제일 낫네. 이러면서 리모델링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신우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니 그게 재건축이 자꾸 본인이 국회 간다는 아, 가정으로 열려버리잖아요. 자꾸 생각하고 재건축 용적률 확 생각하니까 열려버리면은 좀 제가 어떻게 될지 그 예언하냐면은 갑자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로 리모델링 추진하려고. 단지대에서 엄청 올라가가지고 그렇지. 그 비대위들 다 내려가게 하고 또 한번 이런 소란이 있긴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뭔가 안 해주려고 했어. 근데 다 안 해주긴 그래.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또 이렇게 약간 남겨두고 그게 무슨 차이인지 사실 잘 모르긴 하겠는데 다시 짓나 집값 리모델을 잡으려니까 하나. 재건축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가 오른다는 게 그게 집값을 리드하는 거 아니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눌려 있다가 재건축 허용하는 바람에 올라가는 거지. 재건축이 된다고 없던 가격이 생기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재건축은 눌러놨는데 그러면 새 집이 어떻게 공급이 되나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게 리모델링이 더 어렵고 더 낭비고 그렇지. 기간도 똑같이 걸리는데 짓고 나도 안 이쁘잖아요. 네. 그럼 안 그걸 이쁘죠. 왜 그걸 안 이쁘죠. 왜 그러냐는 거죠. 네가 네. 그냥 아예 미안합니다 하고 활성화 시켜주면 되지. 네. 네. 예. 근데 네. 그렇게 해버리면은 근데 그런 말씀하신 주장을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주택 공급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사람들이 이제 묵놓아서 얘기를 할 때 작년 네. 재작년에 일기 신도시 자체가 좀 특례 용적률을 포함해 가지고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용적률이 지금 같은 그렇게 막 꽉꽉 그런 개념 있는 게 아니었고 이것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99년 정도에 만들어지면서 네. 지금 주거 1, 2, 3종에 대한 용적률이 좀 체계화가 된 거고 종전에는 그런 개념이 아주 명확히 있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당시조차도 이거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 고밀도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특례 용적률이 배분이 되면서 네. 고밀도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주택 가격 그렇게 앙등하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일기 신도시를 재활용하자 어떻게 네. 초고 용적률을 다시 한번 부여를 하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80년대 말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주택 해보자. 공급을 한번 하자. 네. 막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오늘도 그래서 모 캠프에서 이런 부동산 공약이 하나 나오기도 했고 네. 뭐 그렇긴 합니다. 일기 신도시.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더샵 이전과 이후 사진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아 저게 이전 사진이에요? 네. 저게 우성 너무 붙여있네요. 사진 너무 잘 구했는데요. 우성 이게 옛날 사진이고 네. 저렇게 옛날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던 네, 아파트 디귿자고 단지였네요. 보시는 것처럼 저기가 그러니까 디귿자고 코어방 그러니까 계단식이어가지고 예. 네. 근데 지금도 그래서 디귿자겠네요. 그럼 아 이렇게 디귿자는 유지가 돼 있네. 디귿자는 유지가 돼 있네요. 네, 어? 디귿자는 그대로지만은 저게 네. 앞뒤로 완전 다 확장이 돼가지고 아하. 내부 구조도 혹시 있습니까, PD님? 와 내부 구조도 있네. 뭐 좀 약간 이상하네. 앞뒤 평면도가? 약간 이상하긴 하네 내부 구조가. 옛날 거를 위에서 찍고 새로 찍은 건 밑에서 찍으니까 뭐였어 보이지? 네. 가운데가 저렇게 왜 두껍죠? 저건 왜 이렇게 가운데가 두껍게 돼 있을까? 모르겠네. 저 부분요? 저거는 뭐 수납장이든가 뭐 네, 있지 않나요? 저거는 그냥 가벽이어가지고 네. 네, 부엌 가벽 수납장이고 냉장고장 들어가는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래도 뭐. 근데 아주 새거 같네요. 외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은 그냥 완전 황금벽해네, 진짜. 환골 탈퇴해가지고 네. 약간 그리고 대포동 미래적인 부단지는 느낌이네요. 굉장히 그 적은 규모의 단지였어요. 300세대 예. 미만이어가지고 네. 네, 막 저희가 개포 시형이나 개포 2, 3 이런 단지가 굉장히 아하.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아. 저게 성공하고 나니까 잔잔한 파고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와 이게 우리가 분담금 상황만 내면은 강남에서 10평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아. 네. 이것만으로 그냥 일반 분양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추진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확 올라오게 된 거고. 저걸 재건축을 했으면 10평이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규제 때문에. 그렇죠. 아니 요즘은 넓은 평수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아졌습니까? 그 왜 예전에 한때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아파트 넓은 평수는 별로 많이 안 올라가고 아.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네. 분가하고 1인 가구 많아지니까 결국 작은 게 오히려 더 상승률이 높을 거다. 아니요, 한참 저는 그런 얘기 여러 차례 많았었는데. 제가 뭐 책이라든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한 100번 넘게 말했던 것 같은데 네. 2018년 9.13 이전까지는 네. 다주택이 유리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존재로 인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인 34평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이하인 그런 형태의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그다음에 중과 배제도 되다 보니까 세금적으로 혜택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지털세라고 종종 묘사해서 1도는 빵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종부세는 비합산 돼버리니까 네. 주택이 뭐 100채든 1000채든 종부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유 부담 없고 양도세는 적고 소형주택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세후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고 어차피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이런 생각으로 2018, 913까지는 소형주택이 세후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몰리고 실수요도 몰리면서 예. 실수요도 뭐 소형주택부터 사지 나 집 사야 되겠다 갑자기 아리팍 70평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구간에 몰려가지고 주택 가격이 그쪽이 앙등하게 되고 네. 그리고 대형 주택은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실익이 그 당시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소형 주택이 대형 주택 가격을 건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인구 구조 세대론이 나와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2인 가구가 네, 많아지니까 네, 네. 그런 주택의 수요가 뭐 이렇게 했던 건데 네. 913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은 흔한 용어가 됐는데 2018년 913 나오고 나서 맨 처음 나왔던 용어가 뭐냐면 똘똘한 한 채였거든요. 그렇죠. 다주택자가 되는 게 세법상으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똘똘한 한 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조금 나왔는데 그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결국 면적과 연식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넓은 면적 주택이거나 신축 주택이거나 아니면 두 개의 복합 넓으면서 넓거나 신축이거나 새 거거나. 네, 그게 점점 그 시장이 점점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평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정말 엄청나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랬죠. 올해도 지금 실거래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보면은 네. 국민주택 규모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거래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대형평은 여전히 플러스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여러 주택이 굉장히 불편해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 주택 전략의 연장선에서 대형 주택이 조금 선호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거 소요 면적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계속 뭘 사기만 하지 비우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한국이 주택 면적이 굉장히 좁은 나라 중에 한 군데거든요. 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매우 좁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으로
인당 10평 정도를 쓰고 있는데 네. 이 10평 정도 되는 면적이 굉장히 좁고 그냥 막 영화에서 보는 그 미국 아무나 집이나 가도 대부분 다 한 17평, 18평 저희 네, 2배 이상 네. 쓰고 있어가지고 예. 좁은 데를 가도 저희보단 넓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7평, 8평이었는데 지금 1년에 0.3평씩 올라오면서 늘려서. 10평, 11평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1인당 13평 이렇게 쓰는 그런 시기가 올 거고 그럼 여기에 가구 구성원을 곱해가지고 네. 그 평균 주거 면적을 곱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요즘에 보면은요 이제 34평 바로 위에가 종전처럼 뭐 46평 이런 게 아니라 38평, 39평대가 요즘에 또 예. 약간 부각을 받고 있어요. 38평, 39평형이면서 방이 4개가 나오는 이 그런 형태로 평면을 짜게 되면은 34는 방이 3개니까요. 네. 근데 또 46은 너무 부담인데요. 그럼 39, 38 정도 되고 방 조그만 방 하나만 더 있고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면적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면으로 좀 변하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 제가 무슨 네. 책을 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싸우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쓰는 공간이 좁으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으면 네. 아무래도 부딪히고 해서 싸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덜 싸운대. 제가 그 말을 듣고 차를 카니발을 사야 되겠다. 가장 넓게 쓸 수 있는 그 차를 사야 되겠다. 그거는 아마 사람을 그 인화물질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공기와 인화성 물질과 만나면 싸운다고. 근데 사람. 뭐 넓은 아니요, 저 집을 그럴 것 선호하는 같아요. 거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본성이고 네. 그래서 다만 주택이 비싸기 때문에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세법이 이거를 좀 더 촉진하고 가속화시키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한 30년쯤 지나면 네. 60평대 아파트는 안 만들어질 거예요. 없을 거예요. 왜요? 그래서 지금 그게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네. 투자의 방향이기도 하고 60평 이상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어요? 많이 모여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그 원래도 물론 뭐 저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60평, 70평을 짓기도 했지만 네. 한동안 그리고 앞으로는 30평, 40평 정도밖에는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새 아파트 중에 60평, 70평이 있는 이유는 옛날에 작은 용적률도 낮고 건폐율도 낮았던 한 5층짜리 뭐 이런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15평짜리 아파트도 막 60평 되고 막 그런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해도 용적률을 그대로 규제가 계속 있으면 1대1 재건축 내지는 조금 커지는 정도라서 지금 30평 아파트 재건축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거가 만들어질 특히 대형 평형의 새 아파트는 만들어질 방법이 없다고요. 2개를 사서 트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낡은 재건축 아파트인데 네. 안기자 집, 우리 집 네. 2개 그냥 사. 각각 하지 말고 합쳐서 하자. 네. 그게 되겠어요? 누구 하나는 집 없이 떠나야 되는데. 지금 안 되죠. 네. 그러니 나올 수가 없는. 그러네. 나올 수 없어도 뭐 어차피 우린 필요 없어라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만약에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글쎄요. 됐어요? 뭐 있습니다. 아무튼. 네. 욕구도 있으니까. 네. 워낙 또 넓은 거 좋아하니까 차도 큰 걸 좋아하고 집도 넓은 걸 좋아하니까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해 지금 주십시오. 리모델링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이 리모델링이 성능 개량 형식으로 존재했을 때는 나름 잘 알아서 굴러갔는데 네. 갑자기 세대수 증축, 이 세대수 증축이라는 그 증가라는 컨셉이 굉장히 도시 정비 사업이랑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도시 정비 사업이란 에 가깝고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 목적도 주택을 좀 더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재건축 재개발 뿐만 아니라 약간 리모델링을 세 번째 정비 사업처럼 만들어 버리게 되면서 오히려 네. 리모델링이 안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 목적에 부합하게 리모델링은 정말 성능 개량 방식으로 아까 그 개포 더샵 트레이더 보셨지만 네. 저기조차도 어차피 30평형대가 40평형대고 또
자가 분담을 통해 가지고 구축이 신축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저기에 있는 주택이 일반 분양되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신규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한 거고 그래서 문제 없이 8년 동안 처음으로 준공된 그런 케이스들이 네.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막 도시정비 사업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안전진단하고 건축 심의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성능 계량형 방식으로 인허가 절차는 좀 간단하게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다만 진짜 뭐 별동을 짓거나 수직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좀 정비 사업처럼 아까 구조 안전성 검토이나 이런 걸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나눠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더샵 트리에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제 절차도 그렇지만 심플하게 가고 예. 그리고 막 별동을 건설해서 세대수 증분도 만들고 분양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 뭐 회피하려고 막 이런 거 하는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정비로 좀 절차를 알겠습니다. 단단하게 해서 리모델링을 두 개로 나눠서 보자. 그럼 제도가 지금 안 바뀌면 네.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졌을 텐데 지금 엄청 높아지죠 지금 계속. 지금 제도가 안 바뀌고 현 제도가 유지되면 예. 지금처럼 여전히 리모델링 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래도 뭐 그래서 요즘에 리모델링 단지들 추진위원회들을 만나보면은 다 네. 수평으로 하시거나 별동을 하신다고 하고 그냥 네, 수직은 그냥 수직은 포기하자. 수직 포기하고. 네, 네. 이런- 13년부터 이론으로만 수직이 가능한- 뭐 한 개 사업지가 겨우 통과했으니까요. 그리고 네. 그 사업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닥 기초가 매트 기초여가지고 예. 파일 기초가 아니고 매트 기초니까 이제 또 매트 기초만 수직 증축이 되나보다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99% 전부 파일 기초인데 그럼 우리 아파트는 안 되고 저 아파트만 된 거여서 또 네. 이게 희소사례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리모델링에 또 약간 말도 안 되는 미신이 또 하나 자리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다 수평으로만 가시죠 지금. 그냥, 수평으로만 가자. 굳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빨리 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선회하셨습니다. 개포 우성 구차 아파트가 지금 40평으로 리모델링 되면서 28억 됐다고 들었는데 네. 그 동네는 새 아파트 요즘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 많이 올랐죠. 계획을 뭐 개포 2단지, 3단지 그리고 개포 시형 아파트 예. 다 재건축되고 있으니까요. 거기는 40평이 얼마나 합니까? 아 이게 참 재밌는데 네. 40평대 가격이 40평대가 거래가 안 돼요. 다 종전 소유주들이 그냥 살고 잘 팔질 그렇죠. 않아가지고. 지금은 살아야 되니까. 더샵 트리에 붙어 있는 네. 더샵 트리 바로 인접한 40평대 신축을 봐도 일단 실거래가 없고 그래서 레미안 블레스테지까지 가야 돼요. 네. 레미안 블레스테지가 뭐 한 1, 2년 된 거니까 네, 거긴 30억 중반이죠, 40평. 40평, 30억 중반이면 네. 한 35억 치면 네. 똑같은 40평이고 돈도 똑같이 들었는데 4억 들었으니까 또 그런데 여기서 여기는 28억, 거기는 35억이면 왜 리모델링을 또 전용 면적이 살짝 차이가 나요. 전용 면적이 또 전용 살짝 면적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완전 똑같은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100과 107이어가지고 전용 면적이 네. 또 2평 차이가 나니까 또 알겠습니다. 그냥 그 부분까지 좀 있어가지고 근데 리모델링이 되면은 그 리모델링이 된 거랑 재건축이 된 완전 40평대가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층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면이 주는 저희가 일반 아파트를 가도 네. 탄상형 평면이랑 타워형 평면이랑 가격이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실내 구조 설계 역시 가격의 결정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겠죠. 네, 예. 그래서 가격 차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근본적으로 공교롭게도 3,000세대짜리 대단지가 아니고 예. 300세대 정도의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옆에 비교 대상 아파트인 또 2, 3천 세대랑 비교하자면 그러겠죠. 다를 수밖에 예.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다 보니까는 음. 네, 동등 비교하기 어려웠다.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층고가 낮아지는 거는 너무 큰 단점일 것 같은. 키가 좀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거는 맞죠. 요즘에는 네. 실내 층고를 네. 저희가 실내 층고도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동네인 건 아시죠, 한국이?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저희 주거용 건물의 실내 층고가 한국이 거의 꼴대인 거 알고 그냥 계십니까? 착착착 해놨구만 그냥. 그 옛날에 층고 제한을 했었어요? 그 아파트? 아니 그러니까는 같은 높이를 여러 등분하면 네. 세대수가 많이 나오게. 그러니까 비용은 덜 듣겠지 뭐. 아니 그 실내 짧게 해서. 층고를 그렇게 얼마 이상으로 하라고 그 네. 되어 있는 그 기준이 너무 낮았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래도 조금 더 높여서 짓지. 예를 왜? 들면은 다른 경우에는 뭐 2.6m, 2.8m 이런 실내 층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골조가 아니라 마감 층고가 네. 저희가 천장 볼 때. 음. 근데 저희는
2.3m, 2.2m 이렇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네. 낮게 돼 있고 다들 눈높이가 그 정도라서 높게 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키가 작았나? 네. 근데 아, 우리 집은 이렇게 내가 까치발 뜨면 천장 닿아요. 미치겠어 아주. 아니 그래가지고 그게 또 벽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보호가 없어가지고 네. 그 또 천정고가 얼마든지 낮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우리 아파트 구조가 갖고 있는 벽식 아파트 구조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기둥보처럼 지어진 거는 실내 층고가 높게 나오는데 네. 네. 그러니까 실내 층고 높은 아파트에 사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제가 네.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층고가 진짜 높았거든요. 집이 네. 진짜 네. 좋더라고요. 정말 정말 넓게 느껴져요. 그럼요. 저희가 그 호텔 로비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 스튜디오도 그런데 층고가 여기도 이렇게 높았거든요. 엄청 이 정도로. 높잖아요. 네. 그래서 높은 실내 제가 층고가 층고 높은 집에 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더군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말이죠. 예. 살던 집이 층고가 높았거든요. NFT를 사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바꾸시기에 딱 적합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진짜 정말 아유. 내가 국회를 안 가면 유학을 간다 정말. 둘 중에 하나는 갑니다. 피디님 그 저 평면도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평면도 어떻게 평면도 계속 바뀌는지 찾고 제가 있었어요? 찾아서 보냈어요. 한번 네. 좀 보여주세요, 피디님. 이거 어렵다. 그 말고 저거요. 저게 이제 아까 저게 이제 리모델링 된 거죠. 맨 오른쪽에 있는 긴 네. 거,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 게 바뀐 보시면은 거고. 왼쪽 그러니까 상단에 스틸 투베이, 여전히 투베이인 거예요. 네. 그 왼쪽 상단에 있는 저 이미지를 보시면은 저 외벽이 그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에 그 잘 좀 가려져 있는데 점선으로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앞뒤로 확 늘어난 거고요. 점선이 기존에 네네. 있던 그 네네네. 라인이고 맨 왼쪽 네. 위에 있는 그림이 기존 라인일 거고. 네. 기존 거실 그림 라인이랑 같아요. 안방 예. 라인이 엄청 넓어졌죠. 그러니까 앞뒤로 네. 길어졌죠. 네네. 물론 넓어지니까 좋죠, 물론. 당연히 30평보단 40평이 좋을 텐데 네. 저거를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재건축을 하면 어떤 평면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내드린 링크 한번 열어봐 주세요, 피디님. 재건축하면요? 이거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리모델링 한 거 말고. 예. 지금 PD님 열심히 찾고 있네. 재건축을 하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지금 아파트 평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되는 거죠. 네, 요즘에 뭐 4베이도 중고년 나오고 아파트 뭐. 뭐 4베이로도 이거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도 똑같이 들고 기간도 뭐 비슷하고 근데 재건축을 재건축이 하면 좋죠. 재건축 하는 게 훨씬 다 에브리바디 좋죠. 에브리데이 다 좋은데 이것도 좀 아니, 넓히고 재건축하는 거가 좋은 거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자. 기왕할 거 하자. 그러니까 하자는 주장이 좀 더 그 가슴을 하자. 울리는 것 같고요. 왜냐면 근데 지금 재건축을 안 풀어주지 않습니까? 네. 안 풀어주고 그러니까 현행법상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법 그러니까 바꾸자는 건데. 재건축된 새 아파트가 네. 가격이 떠오르죠. 지금 저 대포구차 아파트 리모델링 안 하고 재건축했으면 네. 더 비싸고 좋은 집이 되겠으나 그렇게 됐겠죠. 그런 집들이 더 서로 경쟁하니까 네. 네. 당연히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어요. 새로 좋은 집들을 자꾸 집어넣어야 경쟁이 되지. 그런 집이 기왕 새 집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서 에이 저거 그러니 저거보다 비싼 집들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네. 뭐냐면은 아까 원래 제가 안전진단에 재건축이라는 거는 건물을 멸실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종전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굳이 진단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재건축을 너무 많이 할까봐 네. 너무 많이 할까봐 안전진단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그렇죠. 포인트로 넣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저희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한 25년 되니까 좀 그냥 할래요? 짓고 새로 짓고 싶어요. 그래서 1대1로 하겠습니다. 뭐 공사비도 다 우리가 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안전진단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물 헐고 새로 지을 거예요. 새로 네, 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진단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긴 있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말 된다. 근데- 아니 그거 용적률을 더 네. 늘리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 근데 이 경우조차도 안전진단을 그래서 폐지해서 그냥 하는 경우조차도
여기서 다시 또 문제가 나오는데 면적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법정 사안 그렇지, 용적률을 거의 그렇지. 채웠다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아까 리모델링에 비해서 지금 30평이 그냥 30평 가는 거죠. 지금 30평이 40평 가는 게 아니라. 하긴 그렇게 해서 누가 과연 자기 부담 내고 하겠느냐 그러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앞으로 규제가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이 계속 활성화될 것 같다. 네, 지금 리모델링의 그 조합 설립 인가된 곳만 한 50군데 넘어가는 걸로 나오고 네. 그리고 추진이 단계인 데는 통계가 없는 거죠.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추진위 레벨에서는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라든가 그리고 소유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법인이어가지고 예. 그 조합을 대상으로 대출금도 나오고 그래서 얼마든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 네. 추진위는 그냥 열성적인 사람 한 15명 모인 거예요. 그 카톡방으로. 네. 그래서 우리 좀 사업성 검토를 한번 받아보자. 추진위? 얼마야? 그러면 한 2억 5천이야. 그러면은 15명이 2억 5천 낼라 그러면 각자 이제 한 1,500만 원 그렇지. 뱉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열성적으로 나왔는데 그럼 또 자기 돈 1,500만 원 내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네. 본업이 있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 15명은 리모델링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 네. 공학이라든가 기술의 전문가는 아닐 가능성이 커요. 네. 각자 다른 일들이 네. 그렇겠죠. 있으시니까 물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그런 밀집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엄한데 막 연말 되면은 그냥 막 보도블럭 깔고 이런 데 돈을 쓰기보다는 네. 관할 단지 내에 있는 노후 주거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성 검토를 그냥 전체적으로 돌려서 그 단지에 통보를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추진위 레벨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요즘 리모델링 뭐 추진합니다 해서 세워놓고 집값이 그것 때문에 올라요. 네. 왜냐하면 재건축이 없으니까. 그 리모델링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리모델링 하면 이런 단점도 있고요, 이런 단점도 있고요. 제가 왜 굳이 남의 집 험담을 하겠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되고요, 돈 똑같이 들어도 별거 이런 게 되고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추진하는 리모델링이 결국 될 가능성이 그분들도 사람이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평생에 한 번 할 건데 이거 리모델링하면 이제 내 평생에는 재건축 못 하는데. 그렇지. 좀 기다렸다가 재건축 돈은 해볼까? 똑같이 들여. 짓고 나면 집값은 10억 차이다. 10억 네, 나자. 네. 이거를 우리 왜 하냐 좀 기다려보자. 하는 여론이 과연 안 생길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반대파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파든 찬성파든. 근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을 네. 설득하는 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네. 이건 안전진단 B등급이라는 거죠. 안 된다. 언제 되겠니? 안 된다. 네. 이거 언제 되겠니? 그러니까 이게 안전진단 D를 받으려면은 20년 기다려야 되는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네. 맞네. 그렇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없애버리면은 차라리 정말 이렇게 된 거 그냥 안전진단 없애버리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재건축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각자 만족해가지고 네. 그냥 안전진단을 그러네요. 지난번에 용적률을 더 줘가지고 좀 네. 창의적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나온 김에 네. 재건축은 안전진단 하지 말자. 어차피 하고 싶으면 하게 하자. 어차피 부수는 거니까. 어차피 부술 건데. 거니까. 네, 어차피 그치. 부술 건데. 부실 네. 건데 왜 굳이 불안하냐고.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말드네. 연초부터 너무 지른감이 없지 않은데 좀 자제하겠습니다. 최상욱 작가님은 무슨 얘기를 해도 기분이 좋아. 왜 그러죠? 그래. 진짜 매력적인 분인 것 네. 같아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정말로. 진짜예요. 이 프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잖아. 참 신기해. 최상욱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